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요령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구 변호사와 함께 구구절절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죠. 자, 김구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늘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다 보면 저게 뭐 우리 생활하고 관련이 있으려나 뭐 이런 얘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저건 보나마나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걸 거야. 네. 그랬는데 의외로 관련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제집행 면탈죄 듣는 것도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신경을 쓰시지 않다가 네, 형사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네, 네. 특히 이혼 사건에서 문제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심하시라고 네, 미리 네.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구구절절 오늘 얘기는 예금 인출과 네.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순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일반 우리 법률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강제집행 면탈 뭐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뭐 말씀하시다 보면 의외로 이게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개요를 네. 말씀을 드리면 누구하고 이제 민사 소송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올 때 내가 돈의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내 현금이 들어있는 현금 예금 통장에서 과다하게 돈을 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사람이라면.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미리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에 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네, 뭐 이런 그런 경우가 경우 조금 있어요. 있어요. 네. 이런 경우를 처벌하는 게 강제집행 면탈죄입니다.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 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집행유예까지는 나오는 걸 많이 봤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히 생각했다가 형사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셔라. 네.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네, 동생이 빚에 쫓겨서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압류를 당하게 생기니까 네, 자기 형 보고 네, 내가 빚을 졌다고 그러고 당신이 압류를 먼저 걸어라. 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동생만의 형이 압류를 걸어주는 네.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예, 얘기입니까? 문제가 됩니다. 네,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바로 강제집행 면탈. 예. 우리가 그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흔히 법을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찬찬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우리나라 형법 327조에 보면은 이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네,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닉이라는 건 숨긴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재산을 손괴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내가 너한테 빚을 갚느니 차라리 재산을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거의 없고요. 네, 그런 건. 어우, 허위 양도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립니다. 네, 네, 허위로 실질적으로 판 것이 아닌데 명예만 네, 이전시켜 네, 준다거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집에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네. 누구한테 야 내 집에 근저당권을 좀 설정을 해줘. 아니면 설정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압류를 쳐줘. 네, 네, 예를 들자면 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허위 채무 부담이 되겠죠. 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법에 해당이 돼서 예, 법률적인 제재를 당하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정도의 그 어떤 그 뭐 징역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네네. 이런 처벌들이 나오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네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네. 보통은 이제 죄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네.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 음. 정도가 평균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은 네. 주변에 이게 믿을 만한 사람 뭐 저 사람 평소에 법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법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 네. 그래갖고 우리가 긴급할 때 가서 좀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얘기해 주는 게 설령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도 네. 내가 지금 긴급하니까 그게 꼭 맞는 얘기 같이 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한 60%는 대부분 강제집행 면탈죄에 성립이 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법을 많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봐도 아무래도 저 허위로 한 것 같다. 뭐 예, 이런 예. 생각이 들 때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겠지만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추세지만 앞으로는 권리 의식이 많아지고 네. 채권자들도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싶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도 그냥 뭐 강제집행 면탈죄로 가서 형사 고소까지는 거의 안 하는 추세였지만 네. 네. 요즘은 왕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재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후에도 문제가 되는 예, 겁니까? 소송 진행 중에도 이제 재산을 팔아먹거나 아. 소송 진행이 될 것 같을 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네. 아무튼 나한테 누가 소송이 걸어오거나 뭐 그때쯤에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소송 이전에 은닉한 게 사실이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네. 은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은닉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일상 용어는 아니죠. 네. 숨긴다는 거죠.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에 가면은 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제 금전 등록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명의 변경하는 것도 그것도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본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사업자 명의는 변경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금전 등록기잖아요. 네. 예전에. 네. 예, 그 금전 등록기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때도 은닉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그 금전 등록기보다는 이제 포스기의 예, 명의를 바꾸는 예,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죠. 네, 카드 체크기나 또는 일명 예. 포스라고 불리우는 네, 그런 기계를 사업자 등록 중에 변경 없이 네, 그것만 그것만 변경하는 예. 그런 경우 만 그렇게 했다면 해당이 되겠다. 예, 아주 정확한 예시이겠습니다. 네. 그럼 예금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걸 찾아 쓰거나 그러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예금 통장에 지금 한 2억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생활비로서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인출하고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1억 5천을 딱 인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다 이제 뭐 송금을 하거나 현금 인출을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통상에 빠져나갔던 돈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 일시에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채권자들한테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뽑아서 어디에 은닉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지 네. 않겠습니까? 의도가 다분히 예. 있다. 이런 경우에 이게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통상의 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 누가 가족이 아파가지고 수술비를 쓰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건 강제집행 면탈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일도 없고요. 통상적인데 돈만 거액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들은 그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례가 분명하다면 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 같은 게 과령 있으면 괜찮겠네요. 예를 들자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게 은밀성이기 때문에 은밀하기 네네. 때문에 모르지만 대부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네. 특히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러면은 통장을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통장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 네네. 거래를. 그러면 다 자기가 숨기려고 했더라도 소송이 걸리면은 자기 통장이 법원에
통장 거래 내역이 네.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은 모르겠지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네.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은 감추고 싶은 것도 많이 상대방의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밝히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이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네네. 그 생활비 정도는 자유롭게 이체를 해도 관계가 없다 네, 이거죠? 관계 없죠. 그러면 증명할 만한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에도 지출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정당한 이유. 예, 그럴 때는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괜찮은 거군요.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돈을 정당한 이유에 쓰는 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네, 뭐 예. 긴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런 건 쓰셔야 네, 되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통장에서 아무것도 인출을 하지 못할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이 그렇지는 계실까봐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쭤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케이스가 예. 네.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시에도 상당히 이게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죠. 예,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이죠. 이게 네네. 어떤 실생활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설마 같이 살았던 부부인데 네네. 이혼 소송 중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걸 현금화했다고 할지언정 네. 이걸 설마 고소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재혼 가정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재혼 가정이라고 해서 뭐 정이 없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이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이 남편분이 이제 부인이 자기 명의를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처분을 하니까 네. 남편분이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 부인이 경찰 조사 받으시고 결국에는 형사 재판까지 가서 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럴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요즘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 재산을 남편 몰래 아니면 뭐 부인 몰래 빨리 처분해가지고 내가 이혼한다 할지라도 뭐 실질적으로 돈을 안 줘버리겠다 뭐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사고소가 될 수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쓰는 수법이 친구한테 허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차용증 써주고 네. 우리 집에 있는 거기에 뭐 근저당권을 또 합의하에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만은 지급 명령을 나한테 쳐라. 그리고 그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압류를 쳐라든지 뭐 경매를 쳐라 뭐 이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법조계 근처에서 노시는 분들이 네. 이런 조언들을 좀 하시고 네. 그런 게 체크가 안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체크가 되고요. 대한민국 판사 우리 재판장님 이런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가 장난을 쳤다는 거 분명히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섣부른 장난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얘기고 지금 2025년인데 거의 먹힐 가능성이 없고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원 주변에는 흔히 얘기하는 그 브로커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죠. 계셨었는데 요즘은 없습니까?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네. 다 은퇴를 하셨고요.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가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약간 부차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들도 하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이 네. 변호사들이 많아졌고 그렇고 이제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직접 변호사들한테 직접 상담하시고 어떤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가셔도 변호사가 상담하지 않으면 굳이 그 법무법인을 갈 필요가 없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쓰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네네네. 사업을 하다가 채권 문제가 발발이 됐다거나 네. 이랬을 때에 이런 재산을 뭔가 은닉하고 싶거나 네. 또 빼앗기기 싫어서 네. 작은 머리를 좀 쓴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법이 바로 이런 법이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담인데요. 네네. 우리 방송의 특성상 네네. 제가 이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만 할 수는 없고 네네. 현실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재산은 전부 다 그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들 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 네. 가족들까지 휘말려 가지고 거리로 나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네. 이런 것은 이제 부인 명의로 해놓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 경우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사업이 안 될 것을 예상을 하고 가족들은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네.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미리 안 하신 분들이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 근데 그 미리 그렇게 해놓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부동산 이런 것들이 부인 명의로 돼 있으시고 네네.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사업이 잘못돼도 강제집행 면탈죄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경우? 그렇죠. 뭐 자기 재산이 없는데 뭐 빼돌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요지는 사업을 하실 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놓고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 네. 여신을 할 때, 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럴 때 네네. 재산 조사를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고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줘도 될 것이냐라는 네. 판단을 아주 냉정하게 하시라는 거죠. 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이런 네. 분들한테 돈을 빌려준 당신도 문제가 있다.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네. 거예요. 서로. 이게 다 이해가 가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가 더 나쁜 놈이다, 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률적으로 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냉정한 거기 때문에 냉정하다는 거죠. 네. 냉정하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 알아보셔라.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네. 얼굴 붉힐 일이 생긴다.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제대로 빌리고 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 주시는 게 낫고 네. 그다음에 이도저도 안 될 때 엉뚱한 조언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 돈을 못 갚는 것까지는 좋은데 형사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서로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친구끼리는 돈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뭐 돈 거래를 안 했으면야 좋겠지만 네. 인생을 살다 보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할 있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그 신뢰가 깨지는 게 뭐 사람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전을 못 갚는 그 관계가 네. 사람 신뢰를 깨트리는 경우인데 오늘도 참 좋은 얘기이시네요. 저도 네. 잘 몰랐지만 알아두면 쓸데 있는.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보통 그 직업적으로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 네네. 은행, 제2금융권 이런 분들은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시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탈죄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은행이나 제2금융권 뭐 이런 분들하고 관련된 사건은 많이 없어요. 네네. 대부분 담보를 잡지 않고 네네. 돈을 빌려주셨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개인 개인과- 사인 간의 예. 문제다. 이게 사인 간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권 네네. 이 사람들은 뭐 돈을 빌려줄 때 담보 없이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범죄일 수 있고 서민들 사이에서 왕왕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바로 지금 하신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예. 자, 아무튼 좋은 얘기셨는데요. 자, 오늘 김구 변호사와 함께 했었던 구구절절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음주 측정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음주 측정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네, 네. 뭐 결국은 음주운전 하지 말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결이 되겠지만 네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생활 밀착형 법률에 대해서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겠네요. 예.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